지금부터 양도세 절세 비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교환 나오죠. 이 교환은 여러분이 교환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보통 교환은 부동산끼리 교환은 진상들끼리 교환해. 안 팔린 것들끼리. 융자 받아갖고 모텔을 차렸는데 손님 없어갖고 이자 나가는 것 때문에 죽겠는 사람. 어떤 사모님은 강원도 지나가다가 풍경 좋아서 산을 사놨는데 20년 동안 안 올라가지고 꼴찌 아픈 임해갖고 있는 사람. 요 둘은 바꿔 같이 갖고 있어. 그렇게 바꾸면 달라져요? 진상끼리 바꾸면 진상이야. 제가 보니까 그래. 근데 지금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에 에이스끼리 바꿔요. 에이스끼리 바꿔요. 근데 이게 왜 절세 효과가 나오는가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내가 교환이 들어가면 전문가한테 도움받고 하시라고요. 도움받을 사람 없으면 저한테 오시고. 아시겠어요? 두 번째, 토지와 건물 함께 양도할 때는 매매가액을 구분해서 써라.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버렸으면 마찬가지지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 근데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비를 내가 아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경우는 건물에 대한 환산가는 통상적으로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가를 어떻게 잡았냐 해서 땅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일괄로 토지 건물을 보통 일괄 거래하긴 하죠. 하지만 구분 거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이건 전문가한테 상담 받고 하시라고요. 상담 받고 오시라고. 세 번째가 아까 우리 과손 보셨잖아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모텔을 팔았어. 땅은 25, 건물은 15, 집기 비품이 10억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50억이 거래가 돼. 신촌에 있는 모텔 우리 거래하시는 분한테 거래 계약서를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 거기서 중개하시는 분 말씀이 그런 계약서를 20년 동안 모텔만 거래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안 써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터무니없이 계속 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모텔에서 거기에 있는 침대, 화장대, 요게 양도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호텔 같은 경우는 건물값보다 시설장치비가 더 들어가요. 근데 시설장치비를 구분해서 따로 거래하면 이거는 양도가에서 빼주는데 다 일괄로 써버린다니까. 일괄로. 우리나라에 세수가 남아도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금 막 퍼내버려, 퍼. 예? 삼성 모 그룹의 S 모 회장님, 이 모 회장님은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재산이 잘 모르세요? 예? 공개된 것만 8조. 공개된 것만. 그분이 공식적으로 증여세를 얼마 냈다고 그래요? 전혀 관심 없네. 남의 거라. 우리 청문회 때 다 나왔어 이거. 16억 내셨대요. 16억. 돈 얼마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8조. 여러분 8조 되세요. 막 갖다 퍼내버려. 우리 서민들은. 그분들은요. 고도의 전문가 데리고 우리나라 세법을 다 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안 쓰는 비법만 막 가면 이제 뒤따라서 세법 만들어 나가.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데 우리는 있는 세법에서 다 세금 막 내고 있어. 퍼내고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서 하나 쓰는 것 여기에도 다 절세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속받은 부동산 아까 보셨죠? 그렇죠? 증여받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 요거는 사전 증여 플랜을 짜서 절세발을 하라. 예, 부부간에는 최소한 6억까지가 없으니까. 또 증여세는 1억까지는 증여세율은 10%고 5억까지는 20%잖아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가 지금 68%니까 거래 못한단 말이에요. 취득을 해가지고 증여로 넘겨가지고 증여세를 물더라도 나중에 취득가를 높여놓는 게 좋다. 자, 7번을 보세요. 7번 주목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여기서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조합원으로 분양받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만 내가 조합원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을 받아. 현금 청산 대상자는 안 팔 수는 없어요. 반드시 팔아야 돼요. 반드시 팔아야 돼. 대신
돈만 더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남아있어. 그거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까지 가야 돼. 대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현금 청산을 받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감면 대부분이 안 받아버려요. 모르고 넘어가 버려. 그래서 여기 현금 청산 받는 분들은 반드시 좀 감면을 받으라 이 말씀이고요. 부동산을 내가 옛날에 샀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계약서 잃었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계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환산 취득가를 나온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잡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10억 주고 샀으면 내가 취득할 때 기준시가는 3억, 아니 6억, 3억. 양도할 때는 6억. 그럼 어떻게 돼? 10억 곱하기 6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즉 50%만큼 취득가를 잡아준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 5억을 취득가로 잡아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한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계약서를 4억짜리 갖고 가서 들이내밀면 환산가로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잡아줘요? 나한테 오면 내가 잡아줄지는 모르지. 여러분하고 나 사이는.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은 안 잡아줘요. 왜? 요렇게 신고를 해놨는데 세무서에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확률이 20%. 20%. 선정돼가지고 상대방한테 갔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94살 잡수셨어.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셔가지고 그 계약서를 갖고 계신 분이 만나버리면 확인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환산가로 적용한 것이 추징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세무사님 내가 그때 계약서 갖다 줬잖아요. 왜 내 계약서대로 안 하고 환산가 잡으셨어요? 책임지세요. 그러면 세무사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 꼼짝없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계약서를 이미 제시한 분들은 환산가로 안 잡아준다. 그러면 여러분도 꾀가 내야 될 것 같네. 그럼 여러분 세무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를 먼저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예? 안 보여준다. 뭐라고 그래야 돼?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세무사님 알아서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세무사님이 잡았는데 계산을 했어. 세무사님 얼마 나와요? 물어봐야죠. 근데 5억이라고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 나는 사기를 얼마 주고 샀어? 4억. 근데 환산가는 얼마? 그럼 환산가로 가는 것이 좋아요? 실가로 가는 게 좋아요? 실가로 가는 사람이 좋아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사모님 국가 민족을 위해서 실가로 가는 게 좋다잖아 저렇게. 우리나라는 이래서 발전해요. 예. 그래서 환산가로 가서 유래했어. 근데 내가 환산가로 계산했더니 5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실제로 6억짜리 계약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5억으로 환산가가 나오는데 계약서 실제 6억짜리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환산가로 가? 집에 한번 갔다 오시라니까. 예? 예. 그 말이 요 말이에요. 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고령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받았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정말 너무 무수하게 많이 걸립니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KBS에 계시는 PD님 사례인데 어머니가 60억을 보상받으셨어요. 10억을 세금 내시고 50억이 남으니까 아들 30억, 딸 10억, 당신 명의로 10억. 그래서 50억 들여서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 살았으면 되는데 8년 만에 돌아가셔 버렸네? 그러면 세무서는 어떤 조사를 하느냐? 그 양도한 독 보상가액 60억을 어디다 썼습니까? 하고 확인 조사가 들어와요. 10억은 세금 낸 것이 나오죠. 50억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아들한테 30억, 딸한테 10억을 줘서 건물을 산 거예요. 30억을 증여세를 했더라면 증여세가 원래는 10억밖에 안 나와. 근데 가산세가 얼마? 12억 붙은 거예요. 얼마 냈어요? 22억. 딸한테 10억 준 것이 원래는 2억 3천밖에 안 돼. 2억 3, 4천밖에. 가산세가 2억 6천.
그럼 얼마? 5억. 그래갖고 27억이 세금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더 좋은 방법 없었냐? 있었어요. 2억만 세금 냈으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얼마? 얼마면 된다고요? 2억이면 가능했다고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줬다가 엄마가 8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여러분 주변에 고령인 분이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꼭 전문가한테 상담 받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고덕강일주구에서 최고 보상 받으신 분이 1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 연세가 몇 살이냐? 84세 할머니예요. 84세 할머니가 110억을 받는다고요. 양도세가 얼마냐? 28억이에요. 그러면 돈 얼마 남아요? 82억 남죠? 그 82억 남은 돈을 사전에 증여하면 다 증여에 걸려버려요. 고스란히 갖고 계시다 돌아가시면 세금이 또 얼마? 상속세가 40억. 그거 얼마네요? 110억 받아서 68억 내잖아요. 내 남는 돈 얼마예요? 42억 남잖아요. 요게 현실이에요, 요게. 요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110억을 84세 할머니가 그냥 보상받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절대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상담 받고 해야 돼요. 상속, 증여, 양도를 다 아울러서 봐줘야 되는데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택만 주로 하신 분들이야 잘 이런 것이 관심 없을 수도 있어. 두 번째 것이 또 중요해요. 두 번째 것이. 수용 확인서상에 보상가액 산정 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아까 우리가 취득가를 모를 때는 환산 취득가로 계산했죠? 그렇죠? 그때 분모가 뭐가 있었어요? 분모에? 분모는 뭐였었어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였죠? 그렇죠? 그런데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은 통상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나가지고 3년, 4년, 5년, 6년 뒤에 보상금이 나와요. 그러면 3년, 4년, 5년, 6년 뒤에 나왔다고 해서 보상금이 3년 전보다 훨씬 많이 주냐? 훨씬 많이 안 줘요. 물가 상승된 그것만 추가로 더 줘요. 그런데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을 잘못 적어놓고 보상받은 해, 예를 들어 사업인정고시가 2011년에 났어. 근데 보상금은 2016년에 줬어. 그러면 2016년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모가액이 굉장히 커져버려요. 분모가액이 커지면 환산 취득가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작아지면 양도 차익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럼 양도세가 늘어나요? 적어져요? 늘어나 버리잖아요. 보상가액 산정 기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그 날짜를 제가 봤더니 정확하게 기재해 준 데는 LH밖에 없어요. LH만 정확하게 알아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잘 몰라요. 감정 가격 기준일을 적어줘 버려요. 감정 가격 기준일과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은 전혀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뭐라고 됐어? 일반적으로 보상가액 산정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거나 그 이전이니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 기재된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세금이 어쩐다? 무조건 많이 나온다. 무조건 많이 나온다. 이거를 대한민국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많지가 않다고요. 제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익사업이 수용되는 경우는 꼭 이걸 확인해서 전문가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시든지 수정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근데 검인계약서에 다운계약서를 써놨어. 세무조사를 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이 검인계약서가 또 취득가를 잡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청문회 나온 모든 사람 다운계약서 안 쓴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국세청장님도 다운계약서 썼고 감사원장님도 썼고 대통령 후보도 썼고 다 다운계약서 썼다. 2006년도 이전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국세청 공무원은 이 다운계약서 쓴 금액을 취득가로 잘 안 잡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산가로 잡아준다고요. 환산가로 잡아주는데 환산가로 잡은 금액이 너무 높아.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와. 근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낮게 거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실제 계약서를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둘이 짜고. 그랬을 때 세무공무원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러면 당신은 내가 거민계약서 갖다 쓰겠소? 이런다고요. 그때 그러면 아니 세무사님, 저 담당 공무원님, 그게 거민계약서 쓴 거는 대한민국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 갖다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그래 봐야 그 거민계약서가 다운계약서 썼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재판에 가면 대한민국 국민 99%가 했다고 해도 판사님 안 믿어줘요. 이게 어떻게 돼요? 조사받을 때 거민계약서 금액으로 과세를 받으면 소송 가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을. 11번. 등기시 어땠다고요? 매매계약서를 줄여서 신고했지만 내가 실제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어쩐다? 그때는 실제 계약서대로 작성을 해서 해라. 문제는 어떤 분들은 실제 계약서를 입원해서 새로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담당 공무원께서 계약서 원본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계약서 원본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계약서 원본에서 첫 번째, 인주 찍힌 것을 손으로 쫙 문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년 전, 20년 건 저는 번져요, 안 번져요? 안 번지는데 최근 거는 번져요, 안 번져요? 번져버린다. 이걸 안 번지는 방법이 전자레인지다고 5분 이상 돌리면 또 안 번진다네. 비법이 나왔어, 또 비법이. 야, 기가 막힌 사람들 많아. 근데 거기다가 또 하면서 또 거짓말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2002년도 계약서인데, 예, 거기에 익스프레스, 이삿짐 센터가 써 있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이삿짐 센터는 예를 들어서 2006년도부터 생긴 회사예요. 이 거짓말이 쉽지가 않아, 여러분. 쉽지가 않아. 예. 옛날 또 전화번호, 내가 그때 거래 당시 전화번호를 내가 써야 되는데 그때는 2자리인데 3자리 쓴 사람도 있고, 예. 주민등록 주소도 안 맞고 쉽지가 않다니까. 계약서 거짓말로 한번 써보세요. 쉬운가? 예,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또 세무공무원들 비법이니까 조심하시라고. 12번. 요게 제가 부산 2대1 강의 가서 이 절세 비법을 얘기했다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대한민국 다 난리고. 우리 2S 김동훈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해 줘가지고, 예, 아마 그 블로그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먼저 아파트 분양권은 부부간에 증여를 하고, 아까 부부간에 증여는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6억까지 없다고 그랬어. 대신 증여하고 3개월 만에 이걸 팔아야 돼요. 3개월 안에 팔아야 돼.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세금 다시 더 나와버려요. 큰일 나요. 오히려 더 큰일 나버려요. 예. 왜 3개월 안에 팔아야 되냐? 자, 매매를 지금 증여를 하고 3개월 안에 팔잖아요? 그러면 증여가액은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거예요. 증여가액이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 된다고요. 근데 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뭘로 잡는다고 그랬어? 증여받을 때 평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증여받을 때 평가액이라고 그러는데 증여받을 때 평가액이 양도가액이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져 버리죠.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이 됩니까? 다시. 자, 3개월이 경과돼 버리면 안 되지만 3개월 안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가액은 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본다. 증여가액은 증여부동산은 증여가액을 취득가로 잡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똑같다. 양도 차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근데 왜 아까 부동산은 5년 있다 팔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3개월 만에 팔으라고 합니까? 부동산은 5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대상이 돼. 5년 안에 팔면. 분양권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 부당행위 계산 부위로 가. 부당행위 계산 부위로 갔을 때 제일 주의할 거는 팔아서 이 돈은 수증자가 가져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자, 증여를 하고 3개월 안에 판다. 3개월 안에 팔아서 그 판 돈은 반드시 누가 갖는다?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이걸 돌려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왜? 중도금 대출 받았을 때는 부담부 증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부 증여는 그 부담부 증여 양도차익 난 것만큼은 부담부 증여에 의해서 양도세가 이미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도 세금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줄어드는 효과가 감소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6억까지는 절세를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 대신 요거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꼭 도움받고 하셔야 된다. 황당한 과세 사례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비과세나 감면되는 줄 알고 매매가액을 높여줬다가 적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지분 나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상대방이 나는 5억에 팔았는데 2억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 그럼 7억으로 써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걸리면 내가 비과세 받은 금액이 더 높게 써준 금액만큼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배제돼 버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절대 업시켜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제작성했다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네. 세 번째 보세요. 양도일로부터 20년이 넘었는데 이분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70세가 넘었어. 그래서 제가 신고해 줄 때 물어봤거든요. 한번 찾아가서 예, 사전에 한번 만나보셔라. 실제 상금이 3,600만 원 주고 샀죠. 환산가격이 8억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이고 20년 전에 지금 나이가 90살도 넘었는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고 신고를 해놨는데 세무공무원이 현재 가본 거예요. 거기를. 살아계셔. 근데 그분은 평생 갖고 있는 부동산 모든 계약서를 갖고 계셔.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분은 이런 분을 만납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는 그런 분이 살아계셔야 되고 여러분한테는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90년도 초에 아파트를 건설회사부터 부도났어. 회사 부도났어요. 근데 보세요. 분양계약서가 없으면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분양계약서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취득가를 모를 텐데 환산가로 여러분이 했다는 거잖아요. 했어.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냐면 매수자한테 전화를 해요. 매수자한테 전화해서 매수자한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전 사람 거 등기 권리증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물어봐요. 네, 등기 권리증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등기 권리증을 내 것만 넘겨준 거 아니라 그 앞에 사람까지 다 모아서 넘겨주죠. 그럼 분양계약서가 지금 현재 매수자한테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 사모님 그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나는 아까 어떻게 해놨다고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신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계약서가 현재 매수자가 보관돼 있으면 세무조사에서 간단히 확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한번 보실래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옮겨놨다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미아 같은 경우는요, 주민등록 갖다 놓고 2년만 살면은 사업용이 돼버려요. 사업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 갖다 놓을 때는 부부가 자식 있으면 다 같이 가면 상관이 없어. 근데 꼭 보면 애들하고 사모님은 서울다 놔두고 본인만 글로 가. 그럼 뭐라고 담당자가 공무원이 와서 첫 번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두 번째 고속도로 통행을 해야 되면 하이패스 통과 기록 갖고 오라고 그래요. 세 번째 더 정확한 거는 우리 휴대폰 통화 기록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제 거기 살았냐 안 살았냐 체크하는 방법은 너무 정확하게 많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얼렁뚱땅 거짓말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 말이. 아까 어머니가 사망해서 상속수사받다 현금 중에 사실 걸린 사실 설명드렸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 요것이 뭐냐면 모텔 같은 경우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포괄양도 양수하면 부가세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여러분은 주택만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상가라든지 기타 공장 건물을 취득할 때는, 거래할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 양도 양수라는 개념은 내가 이 건물을 운영하는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내가 직영을 했으면 산 사람도 직영, 내가 임대를 줬으면 산 사람도 임대. 사업자 유형이 똑같아야 돼. 내가 일반 사업자면 매수자도 일반 사업자. 그런데 지금 모텔 같은 경우는 나는 임대로 해서 줬는데 산 사람이 직영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건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받으면 돼요. 매수자는 그 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되고 매도자는 받아다 내면 누구도 부가세 부담을 안 한 거란 말이죠. 근데 포괄 양도 양수가 아닌 것을 포괄 양도 양수라고 생각해서 안 끌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매도자만 세금을 추징당해 버린다고.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니까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팔기 전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이다. 6월 1일 소유를 피해야 돼요. 저는 원래 내가 살 때에 5월 30일 날 저희 광명 사무실 제가 분양받았거든요. 건물주는 샀어. 그래서 계약 잔금일자가 5월 30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건물주인이 그거를 한 달만 늦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늦게 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늦춰줬어요. 나중에 재산세를 나보고 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무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니까. 여러분 연계 줄 때 꼭 확인하셔야 돼 이거. 6월 1일 소유를 피해야 되니까 파는 것 같으면 잔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5월 말. 사는 것은 언제 받아야 돼? 6월 1일 넘어서 안전하게 저 사모님처럼 6월 3일에. 아시겠어요? 네. 아까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라. 예.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판단할 때는 세대별로 판단해요? 부부간에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종합소득세에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은 세대별로예요? 부부간에요? 종합소득세 안 내보셨어요?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모두 세대별로 판단하죠. 종합소득세는 뭘로 판단해? 부부간에 판단해요. 인별이 아니라. 주택수 계산은 부부간에 판단한다고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잖아요. 과세 안 하잖아요. 1세대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하잖아요. 1세대 3주택자는 1세대가 아니죠. 부부간 3세대 이상만 전세는 과세하잖아요. 그때 기준은 부부간 따진다.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는 인별로 과세하잖아요. 2천만 원 넘었냐 안 넘었냐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분산을 시켜서 쏘야 돼. 그래서 부부간에도 분산해서 갖고 있고 자녀들도 분산해서 가져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국세청 공무원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국세청이에요. 여러분 정보가 대량으로 확보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택수 이미 국세청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 일부인 다 갖고 있어요. 월세 소득공제 다 갖고 있어요. 왜 근데 국세청은 그거 카드를 안 쓰냐? 현재 다 써봐야 100억 내외밖에 세수에 기여를 못해. 근데 이거 지난번에 2014년처럼 요거 했다가 난리가 나면 국세청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는 정보로는 2020년은 의무로 안 가면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DB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다는 안 걸더라도 1세대 5주택자 이상부터는 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집이 한 채밖에 아니다. 두 채밖에 아니다. 세 채까지는 내가 볼 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5채 이상이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어차피 지금 4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 커요. 임대사업자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가신 게 낫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란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2018년까지 양도세 면제 규정은 정말 큰 혜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때가 되면 양도소득세는 지금처럼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 경기가 식을 때에 사는 거예요. 앞으로 3년, 4년 뒤에면 미분양주택 속출하면 또 감면 줄 거예요. 그때 무조건 사세요. 그때 1세대 1주택 사면 또 혜택 줄 수도 있어요. 그것 무조건 사셔야 돼. 그거 무조건 사놓으신 분들 지금 대박 났잖아요. 집값은 올랐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지. 나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니까. 네. 오늘 강의가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